독일제 레오파르트 2A는 실전 배치까지 36개월이 걸립니다. 가격은 대당 900만 유로, 한국 돈으로 약 13억 원이죠. 그런데 한국의 K2 전차는 배치까지 12개월, 가격은 500만 유로 선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폴란드 국방부 회의실, 60여 명의 장성들과 관료들 앞에서 한 독일 방산업체 로비스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보고서가 들려 있었고 그 표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허상 품질대 가격의 함정. 회의장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몇몇 장성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회의실 뒤편에 조용히 서 있던 한 남자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폴란드 육군 기갑부대 사령관 마르신 코발스키 중장이었습니다. 실례지만 당신은 실전 경험이 있습니까? 로비스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코발스키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지난 6개월간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서 직접 한국제 전차를 운용했습니다. 독일제도 함께 운용했죠. 그리고 제가 본 건 당신의 보고서와는 전혀 다른 현실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목격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유럽 최대 규모의 방산 도입 프로젝트를 두고 벌어진 이 대결, 과연 그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마르신 코발스키입니다. 폴란드 육군에서 30년을 복무했고 현재는 기갑부대 사령관으로 일하고 있죠.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경제는 좀 발전했다는 정도. 그게 전부였어요.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유럽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특히 우리 폴란드는 직접적인 위협을 느꼈죠. 국방부는 긴급하게 전력 증강 계획을 세웠고 그 핵심이 바로 신형 전차 도입이었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독일제를 생각했어요. 레오파르트는 나토의 상징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납기가 너무 길었어요. 독일 업체는 최소 3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3년이요. 전쟁은 지금 당장 우리 국경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말이죠. 그때 국방부 조달본 부장이 한국제 전차를 검토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졌던 게 기억나네요. 한 장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제라니,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아시아산 무기를 쓴다고? 검토만 해보자는 겁니다. 어차피 선택권은 우리한테 있잖습니까? 조달본 부장의 말에 어쩔 수 없이 검토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검토팀의 책임자로 임명됐죠.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이건 시간 낭비 같았거든요. 2022년 5월, 저는 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경남 창원이라는 도시에 있는 현대로템 공장을 방문하기 위해서였죠. 공항에 내렸을 때 첫인상은 이랬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네. 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공장이 깨끗하다고 전차가 좋은 건 아니니까요. 공장 입구에서 우리를 맞이한 건 이천규 상무라는 분이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예상외로 차분했어요. 보통 무기 세일즈맨들은 좀 과장이 심한데 그는 달랐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건 카탈로그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의 말에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현실? 좋아요, 한번 봅시다. 공장 안으로 들어갔을 때 놀란 건 생산 속도였습니다. 조립 라인에서 전차 한 대가 만들어지는 속도가 너무 빨랐어요. 독일 공장도 가봤지만 이건 차원이 달랐습니다. 한 달에 몇 대나 생산하십니까? 최대 생산량은 월 15대입니다. 하지만 필요하면 라인을 증설해서 20대까지 가능하죠. 월 15대라니. 독일은 월 5대도 힘들어하는데 말이죠. 저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이상물을 쳐다봤습니다. 그럼 품질은 어떻게 보증합니까? 빨리 만들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직접 확인해 보시죠. 그는 우리를 시험장으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엔 K2 전차 3대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제안한 건 직접 시승이었습니다. 전차 안에 탑승했을 때 첫 느낌은 놀라움이었습니다. 내부가 굉장히 넓고 쾌적했어요. 독일제나 미국제는 좀 답답한 느낌이 있는데 이건 달랐습니다. 계기판도 완전히 디지털화되어 있었고요. 출발하겠습니다. 한국인 시험 주행병이 전차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러웠어요. 진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시속 70km까지 가속했는데도 안정감이 대단했죠. 이제 사격 테스트 하겠습니다. 1500m 거리의 표적을 향해 주포가 발사됐습니다. 명중이었어요. 그것도 움직이는 상태에서 말이죠. 연속으로 3발을 쐈는데 전부 명중이었습니다. 전차에서 내렸을 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이상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는 서류로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현장이 증명하게 하죠. 한국에서 사흘을 보낸 뒤 저는 폴란드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에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K2는 검토할 가치가 충분하다. 하지만 반대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히 친독일 성향의 장성들이 강하게 반발했죠. 그들은 한국제를 선택하는 건 나토 동맹 관계에 금이 가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왜 검증되지 않은 아시아 무기를 써야 합니까? 레오파르트는 수십 년간 증명된 플랫폼입니다. K2도 이미 700대 이상이 실전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국군이 운용한 지 15년이 넘었어요. 그래도 유럽 전장에서 검증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말이 맞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접 봤어요. 그 전차의 성능을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제안했습니다. 그럼 실전 테스트를 해보시죠.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서 실제로 운용해보는 겁니다. 국방부는 결국 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2022년 8월 K2 전차 6대가 폴란드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같은 수의 레오파르트 2A도 함께 배치됐습니다. 진짜 비교 테스트를 하기로 한 거죠. 저는 그 테스트의 총책임자가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떨어진 지역, 그곳에 우리 시험부대가 배치됐어요.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6개월간 두 전차를 동일한 조건에서 운용하고 모든 데이터를 기록하는 것. 첫 달은 순조로웠습니다. 두 전차 모두 큰 문제 없이 작동했어요. 하지만 차이는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정비성이었습니다. K2는 고장이 적었어요. 그리고 고장이 나도 수리가 빨랐습니다. 부품 교체에 걸리는 시간이 레오파르트의 절반도 안 됐죠. 정비병 야쿱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중장님, 이거 신기한 게 부품 배치가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엔진 쪽 접근도 쉽고 무엇보다 모듈화가 잘 되어 있어서 교체가 빨라요. 독일제는 어때? 좀 복잡해요. 부품 하나 빼려면 다른 걸 여러 개 분해해야 하거든요. 두 번째 차이는 연료 효율이었습니다. K2가 같은 거리를 주행하는데 연료를 30% 정도 덜 썼어요. 전쟁에서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보급이 곧 생명이니까요. 세 번째는 승무원 피로도였습니다. K2 승무원들이 훨씬 덜 지쳤어요. 진동과 소음이 적었기 때문이죠. 장시간 작전에서 이건 결정적인 차이가 됩니다. 하지만 진짜 차이가 드러난 건 3개월째였습니다. 영하 20도의 혹한이 찾아왔거든요. 유럽의 겨울은 무기에게 가혹한 시험대입니다. 레오파르트 2대가 시동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영하에서 엔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거죠. 물론 결국엔 해결됐지만 시간이 걸렸어요. 전쟁에서 그 시간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 K2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영하 30도까지 테스트했는데도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군이 북쪽과 대치하고 있어서 혹한 환경 테스트가 철저하다고 하더군요.
네 번째 달에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쪽에서 포격이 있었거든요. 우리 부대가 직접 전투에 참여한 건 아니지만 긴급 대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전 전차 즉시 이동. K2들은 3분 안에 전부 출발했습니다. 반응 속도가 정말 빨랐어요. 하지만 레오파르트는 한 대가 유압 시스템 문제로 지연됐습니다. 7분이나 걸렸죠. 전투가 아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만약 진짜 전쟁이었다면 그 7분은 생존과 죽음을 가르는 시간이 됐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쓰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성능 차이가 아니야. 설계 철학이 다른 거야. 독일은 완벽함을 추구하지만 한국은 실전을 우선시하는구나. 5번째 달에 한국 기술진이 방문했습니다. 정기 점검을 위해서였죠. 놀라운 건 그들의 속도였어요. 6대 전차를 이틀 만에 전부 점검하고 필요한 부품까지 교체했습니다. 저는 현대로템에서 온 기술팀장 김준혁 씨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작업하십니까? 저희는 군대 출신이 많습니다. 전장이 어떤 곳인지 알죠. 그래서 설계할 때부터 정비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독일 기술자들과 다르군요. 독일은 공학적 완성도에 집중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저희는 생각이 좀 달라요. 전장에서 살아남는 게 먼저니까요. 그의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전장에서 살아남는 것. 그게 무기의 본질이죠. 6개월이 끝날 무렵,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K2가 작전 가동률에서 92%를 기록한 반면 레오파르트는 78%였습니다. 연료 효율은 32% 차이, 정비 시간은 45% 차이였죠. 2023년 2월 국방부 최종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독일 방산업체 로비스트들이 마지막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K2의 품질 문제를 제기하며 선택을 번복시키려 했죠. 독일제 레오파르트 2A는 실전 배치까지 36개월이 걸립니다. 가격은 대당 900만 유로, 한국 돈으로 약 13억 원이죠. 그런데 한국의 K2 전차는 배치까지 12개월, 가격은 500만 유로 선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로비스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한국제가 싸구려라는 인식을 심으려 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흔들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6개월간 제가 본 걸 말할 차례였습니다. 실례지만 당신은 실전 경험이 있습니까? 로비스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지난 6개월간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서 직접 한국제 전차를 운용했습니다. 독일제도 함께 운용했죠. 그리고 제가 본 건 당신의 보고서와는 전혀 다른 현실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준비한 데이터를 하나씩 공개했어요. 작전 가동률, 연료 효율, 정비 시간, 승무원 만족도, 혹한 테스트 결과까지 전부요. 한국제가 왜 저렴한지 아십니까? 중간 이윤을 최소화하고 생산 효율을 극대화했기 때문입니다. 품질을 낮춰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실전 성능은 독일제를 능가합니다. 한 장성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중장은 한국제를 추천하는 겁니까? 추천이 아닙니다. 저는 데이터를 제시할 뿐이죠. 하지만 제가 전쟁터에 나간다면 저는 K2를 선택하겠습니다. 제 목숨을 맡길 수 있는 건 그쪽이니까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독일 로비스트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는 카탈로그와 정치적 수사로 무장했지만 저는 6개월간의 실전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2023년 3월 폴란드 정부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으로부터 K2 전차 980대를 도입하기로 한 거죠. 계약 규모는 약 206억 유로, 한국 돈으로 35조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유럽 언론들이 발칵 뒤집혔어요. 나토 회원국이 아시아 국가로부터 이렇게 대규모로 무기를 사들인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특히 독일 언론의 반응이 격렬했습니다.
독일 슈피겔지는 이렇게 썼습니다. 폴란드의 배신, 나토 동맹에 균열이 가다. 하지만 폴란드 국민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여론조사 결과 78%가 이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더 빠르고, 더 싸고, 더 좋은 무기를 선택한 것 뿐이니까요. 계약 체결식이 바르샤바에서 열렸습니다. 양국 국방장관이 참석했고, 저도 그 자리에 있었죠. 한국 측 대표로 온 사람은 현대로템 이천규 상무였습니다. 식이 끝난 뒤 그와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축하합니다. 대단한 성과시네요. 아닙니다. 저희 제품을 믿어주셔서 감사하죠.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좋은 무기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까?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70년 넘게 휴전 상태입니다.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나라죠. 그래서 우리 무기는 카탈로그용이 아닙니다. 진짜 써야 하는 거예요. 그 절박함이 기술이 된 겁니다.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절박함이 기술이 된다. 한국 방산의 비밀은 바로 그거였어요. 폴란드의 결정 이후 도미노가 시작됐습니다. 루마니아가 K2 60대를 주문했고 노르웨이가 자주포 54문을 계약했어요. 핀란드도 한국제 무기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독일의 반응이었습니다. 독일 국방부가 한국제 자주포 도입을 검토한다는 뉴스가 나온 거죠. 레오파르트의 본고장 독일이 한국 무기를 검토한다니 아이러니였습니다. 2023년 6월 첫 배치분 K2 50대가 폴란드에 도착했습니다. 계약 후 단 3개월 만이었어요. 독일이었다면 3년은 걸렸을 겁니다. 저는 인수식에서 새 전차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구나. 이제 군사 강국의 기준이 바뀌고 있어. 전통이나 브랜드가 아니라 실전 능력이 기준이 되는 시대가 온 거야. 그해 9월, 저는 나토 안보 포럼에 초청받았습니다. 주제는 변화하는 유럽 방위산업 지형이었죠. 포럼장에는 각국 국방 관계자들과 방산업체 대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발표를 마친 뒤 질의응답 시간에 한 독일 장성이 질문했습니다. 중장께서는 전통적인 나토 동맹 무기 체계를 포기하고 아시아 무기를 선택하셨습니다. 혹시 나토 표준화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표준화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생존입니다. 제가 선택한 건 동맹의 이름이 아니라 병사들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나토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나토 표준을 완벽히 준수하고 있어요. 회의장이 조용했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에스토니아 국방장관이 속삭였습니다. 잘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한국제를 검토 중입니다. 포럼이 끝난 뒤 복도에서 한국방위사업청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중장님 덕분에 저희가 유럽에서 신뢰를 얻게 됐습니다. 아닙니다. 당신들 제품이 좋았을 뿐이죠. 그래도 중장님이 실전 데이터로 증명해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라도 편견을 깨지 못하면 선택받을 수 없으니까요. 저는 그 편견을 깬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2024년 4월, 전량 인도가 완료됐습니다. 980대의 K2 전차가 전부 폴란드 땅을 밟은 거죠. 계약 체결 후 13개월 만이었어요. 이건 유럽 방산사에서 전례가 없는 속도였습니다. 저는 새로 창설된 제1기갑사단장으로 보직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단의 주력이 바로 K2였죠. 제가 선택한 전차와 함께 일하게 된 겁니다. 첫 대규모 훈련이 있던 날을 기억합니다. 980대의 전차가 동시에 움직이는 장면은 장관이었어요. 그 광경을 보던 대통령이 제게 말했습니다. 중장, 이게 전부 당신 덕분이요. 아닙니다. 이건 폴란드를 위한 선택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용기가 필요한 선택이었소. 관습과 편견을 깨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
대통령의 말이 맞았습니다. 처음 한국제를 제안했을 때 주변의 시선이 곱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제가 본 것을 믿었습니다. 6개월간의 실전 테스트 데이터를 말이죠. 그해 6월 제시도 5개국 유럽 최대 규모의 나토 합동훈련이 폴란드에서 열렸습니다. 20개국이 참여한 대규모 훈련이었죠. 처음으로 K2 전차가 나토 훈련에 대거 투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훈련 첫날 각국 전차들이 집결했습니다. 미국의 M1A1 에이브람스, 독일의 레오파르트 2A7, 영국의 챌린저 2, 그리고 우리의 K2. 여러 나라 관측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훈련이 시작됐어요. 첫 과제는 신속 기동이었습니다. 60km를 이동해 지정된 위치에 전개하는 거였죠. K2 부대가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이어서 에이브람스, 그 다음이 레오파르트였어요. 독일군 관측단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믿고 싶지 않았겠죠. 자국의 자랑이 아시아제 전차에 뒤처졌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두 번째 과제는 야간 사격이었습니다. K2의 사격 통제 시스템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어요. 명중률이 95%를 기록했습니다. 참가국 중 최고 성적이었죠. 훈련이 끝난 뒤 저녁 만찬장에서 독일군 기갑사단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술잔만 기울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당신들이 옳았소. 저 전차는 정말 훌륭하더군. 감사합니다. 하지만 궁금하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소? 처음 한국제를 제안했을 때 주변에서 말렸을 텐데. 제가 직접 봤으니까요. 6개월간 실전처럼 운용하면서 모든 걸 테스트했습니다. 데이터가 거짓말하지 않더군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실수한 건 브랜드만 믿은 거였소. 독일제니까 당연히 최고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었고 우린 그걸 모르고 있었소. 그의 말엔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이었어요. 군사 기술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2024년 9월 저는 브뤼셀의 나토 본부에 초청받았습니다. 나토 방산 정책 자문위원으로 임명된 거죠.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한국방위사업청 해외협력실장 김태형 부장이었습니다. 우린 회의 후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중장님, 솔직히 처음엔 폴란드가 저희 제품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왜죠? 유럽은 전통적으로 자기들끼리만 거래했잖아요. 아시아 국가가 끼어들 틈이 없다고 봤죠. 그래서 더 열심히 준비하셨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는 품질로 승부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격도 중요했지만 결국 성능이 증명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김 부장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 방산의 특징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더 나아야 했고 더 빨라야 했으며 더 확실해야 했던 거죠. 근데 중장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저희를 믿어주신 겁니까? 주변 반대가 심했을 텐데요. 제가 믿은 건 당신들이 아니라 데이터였습니다. 6개월간의 테스트 결과가 명확했어요. 그걸 무시할 수 없었죠. 그래도 용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군인은 병사들의 생명을 책임집니다. 정치나 외교보다 그게 먼저예요. 저는 제 병사들에게 최선의 무기를 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김 부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저희가 기회를 얻었습니다. 2025년 1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영국이 한국산 자주포 도입을 결정한 거죠. K9 자주포 54문을 주문했습니다. 영국까지 한국제를 선택한 겁니다. 영국 국방부 발표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K9은 사거리, 정확도, 기동성 모든 면에서 우수하며 특히 자동화 시스템이 뛰어나 소수 인력으로 운용 가능하다. 유럽 방산 시장이 술렁였습니다. 폴란드에 이어 영국까지. 이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어요. 한국 방산이 유럽 시장에 확실히 자리 잡은 겁니다.
독일 방산업체들이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라인메탈과 크라우스마파인은 가격 인하를 발표했고 납기도 단축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장은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요. 그해 3월, 저는 한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폴란드 국방장관 일행과 함께였죠. 목적은 K9 자주포 도입 협상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느낌이 3년 전과 달랐습니다. 이젠 낯선 나라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였죠. 국방부 회의실에서 한국 측 대표단을 만났습니다. 방위사업청장 서민석 차관이 우리를 맞았어요. 환영합니다. 폴란드는 저희에게 특별한 나라입니다. 유럽에서 저희를 처음 믿어준 나라니까요. 이제 우린 파트너입니다. 함께 성장하고 있죠. 서 차관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K9 자주포뿐 아니라 새로운 제안도 있습니다. 새로운 제안이요? 차세대 전투기 KF-21 공동 생산입니다. 폴란드의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함께 만드는 거죠.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전투기 공동 생산이라니. 이건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서는 제안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기술도 배울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기술 이전도 포함됩니다. 저희는 폴란드를 판매 대상이 아니라 동반자로 보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미국에게선 들어본 적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팔았지 기술을 나누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기술이 유출될 위험도 있지 않습니까? 서 차관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혼자 강해지는 것보다 함께 강해지는 걸 원합니다. 유럽이 강해지면 저희에게도 좋습니다. 안정된 시장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리고 기술은 나눌수록 발전합니다. 그의 철학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독점이 아니라 공유. 이게 한국 방산의 또 다른 강점이었어요. 협상은 이틀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합의에 도달했죠. K9 자주포 200문, KF-21 전투기 48대 도입 및 공동 생산. 계약 규모는 150억 유로가 넘었습니다. 서명식이 끝난 뒤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국 국방부 장관 김용우 씨를 만났어요. 중장님, 3년 전 중장님의 결정이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들의 기술이 오늘을 만든 겁니다. 하지만 기회를 준 건 중장님이었습니다. 편견을 깨고 저희를 선택해 주셨죠. 김 장관의 말에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편견을 깬 게 아닙니다. 현실을 본 것뿐이죠. 한국 방산의 실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사람들이 몰랐을 뿐입니다. 그래도 증명할 기회를 주신 건 중장님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리셉션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중장, 자네 덕분에 우리 폴란드가 방산 강국과 진짜 파트너가 됐네. 한국이 방산 강국입니까? 아직도 모르겠나? 지금 한국은 세계 방산 수출 9위권 안에 들어. 1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 장관의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무기 수입국이 아니었어요. 세계가 주목하는 방산 수출국이 된 겁니다. 2025년 5월 나토 국방장관 회의가 바르샤바에서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폴란드 장관이 한국 방산과의 협력 사례를 발표했어요. 우리는 한국이라는 새로운 파트너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빠르고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로 대한다는 점입니다. 발표가 끝난 뒤 질의응답 시간에 프랑스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한국 무기의 품질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폴란드 장관이 저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코발스키 중장이 6개월간 실전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직접 설명을 듣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그간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6개월간의 테스트, 혹한 속에서의 작전, 정비성과 신뢰성, 모든 걸 데이터와 함께 제시했어요.
결론적으로 한국제 무기는 충분히 검증됐습니다. 아니, 오히려 기존 서방 무기를 능가하는 면이 많습니다. 이건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데이터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했습니다. 몇몇 장관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스웨덴 국방장관을 만났습니다. 중장님, 우리도 한국제를 검토 중입니다.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내부에 반대가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테스트를 하십시오. 저희처럼 6개월간 실전처럼 운용해 보세요. 데이터가 답을 줄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해 여름, 스웨덴도 한국제 무기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대공 미사일 시스템이었죠. 북유럽 국가까지 한국제를 선택한 겁니다. 2025년 8월, 저는 중장에서 상장으로 진급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군 총참모 차장에 임명됐어요. 제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폴란드군 현대화를 완성하는 것. 첫 회의에서 저는 새로운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기를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될 겁니다.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우리 방산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참모들이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말이죠. 9월에 폴란드 최초의 전차 정비 공장이 착공됐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와서 기술 이전을 시작했어요. 이어서 10월에는 자주포 부품 공장도 착공됐습니다. 한국 기술자 이정민 팀장이 현장을 지휘했습니다. 그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이 팀장님, 기술 이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폴란드 기술자들이 정말 열심히 배웁니다. 흡수력도 빠르고요. 한국도 처음엔 배우는 입장이었죠? 그렇습니다. 70년대엔 저희도 다른 나라 기술을 배웠어요. 그때의 절박함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르치는 입장이 됐네요. 감회가 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기술을 독점하지 않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믿으니까요. 그의 철학이 한국 방산의 성공 비결이었습니다. 독점이 아니라 협력, 경쟁이 아니라 상생이었던 거죠. 2025년 12월 폴란드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저도 수행단으로 함께 갔어요.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포괄적 방산 협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협정의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 방산의 유럽 생산 거점이 되고 한국은 폴란드의 최신 기술을 이전한다. 윈윈이었죠. 회담 후 만찬장에서 한국 대통령이 저를 불렀습니다. 코발스키 장군, 당신이 3년 전에 내린 결정이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아닙니다.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의 유럽 진출은 훨씬 어려웠을 겁니다. 저는 제 나라를 위한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그 선택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됐습니다. 이게 진짜 협력입니다. 대통령의 말이 맞았습니다. 진짜 협력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거였죠.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호텔 창가에 서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70년 전 전쟁의 폐허였던 이 나라가 지금은 세계 방산 강국이 됐어요. 그 변화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옆에 서 있던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인상적이죠? 네, 믿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변할 수 있었을까요? 절박함이죠. 이 나라는 항상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강해져야 했고 더 빨라야 했어요. 그게 오늘의 한국을 만든 겁니다. 우리 폴란드도 그런 나라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서로를 이해하죠. 위기를 겪은 나라들끼리 통하는 게 있습니다. 장관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우린 비슷한 역사를 가진 나라들이었어요. 그래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겁니다. 폴란드로 돌아온 뒤
저는 회고록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편견을 넘어서 한국 방산과의 만남이었죠. 3년간의 경험을 담은 기록이었습니다. 책의 마지막 장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3년 전 한국이라는 나라를 잘 몰랐다. 아시아 어딘가의 경제 국가 정도로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한국은 단순한 경제 국가가 아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나라이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나라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함께 성장하는 걸 아는 나라라는 점이다. 책이 출판되자 유럽 전역에서 반응이 왔습니다. 많은 군 관계자들이 한국 방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제 책이 작은 계기가 된 거죠. 2026년 3월 나토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을 나토 글로벌 파트너로 격상시킨 거죠. 이제 한국은 공식적으로 나토의 방산 협력 파트너가 된 겁니다. 발표 직후 저는 한국방위사업청에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태형 부장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중장님, 이 모든 게 중장님께서 시작해주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시작한 게 아니야. 한국이 스스로 증명한 거야. 나는 그걸 지켜본 사람일 뿐이야. 지금 2025년 10월, 저는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나토 안보 포럼이 다시 열리고 이번엔 한국도 정식 참가국으로 초청됐어요. 3년 전 그들을 비웃던 사람들은 이제 한국의 의견에 귀 기울입니다.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합니다. 어제의 비웃음이 오늘의 찬사가 되고 어제의 무시가 오늘의 존경이 되죠.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실력은 결국 증명된다는 것. 한국 방산은 말이 아니라 실력으로 증명했습니다. 카탈로그가 아니라 현장에서, 약속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게 된 겁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세계 방산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전통적인 서방 중심에서 새로운 축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그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3년 전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의 테스트가 제 생각을 바꿨어요. 그리고 지난 3년이 제 확신을 증명했습니다. 한국 방산의 비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절박함이 만든 기술력, 실전이 다듬은 신뢰성, 그리고 함께 성장하려는 철학. 이 세 가지가 전부예요. 나토의 눈은 이제 한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됐죠.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한국이 세계에 증명한 건 무기의 성능만이 아닙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의지,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지혜를 보여준 거죠. 이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찾습니다. 무기를 사기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진짜 강국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도 K2 전차를 타고 훈련장으로 향합니다. 3년 전 제가 선택한 이 전차와 함께 말이죠. 그때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매일 확인합니다. 나토의 눈이 한국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에는 이제 존경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방산이 세계에 남긴 변화입니다.